오늘은요, 국내외 긴박한 상황, 아무래도 해외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브리핑에서 백신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백신은 근데 뭐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는 하는데, 뭐 지금 이제 10년간 국비 2,100억 원, 물론 이제 예산에 대한 지적들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동안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데 이 2,150억 원이라는 돈이 전부 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만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브리핑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결핵이라든가 다른 주요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백신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춘 물질까지 개발하는데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언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기본적인 백신의 개발 프로그램이 걸리는 시간, 안정성에 대한 담보 이런 문제들 때문에 1년도 아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빨라봐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그런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어떤 변이 능력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굉장히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아마 당분간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그 효과를 얻는 물질을 백신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감염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한 것인데 그 백신 얘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나라별로 이 어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워낙에 많이 달라가지고요. 최근에 나온 보도로는 우리가 BCG 주사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불주사 얘기도 나왔었고, 미국 어디는 비타민 C를 대량 투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또 에이즈 치료제나 여러 가지 또 종류를 섞어서 투여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치료 방법 중에 그래도 이게 가장 좀 뚜렷하게 효과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칼레트라라고 부르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의 논문에서 칼레트라에 의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논문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임상 경험으로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물질이 그 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클로로퀸이라는 약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프로미싱하다, 희망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EU 쪽에서 이 클로로퀸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논문 그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중인 약들 중에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미국의 렘데시비어라는 약이랑 일본의 아비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아비간이라는 약은 최근에 또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좀 부작용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서 일본에서는 임상시험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아비간의 투여나 임상시험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아마 미국의 렘데시비어 정도에 대한 임상시험이 남아있는 그러한 치료제로서의 후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각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 빨리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이제 코로나19 현황을 좀 살펴보면 어제 하루 89명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 내 감염 계속되고 있고 해외 유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내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현재 국내 상황은 그 1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일희일비가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1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 발생 양상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양상들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과 그 관련된 2차 감염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들.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감염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명 정도 숫자를 채우고 있는 감염은 대부분 다 1, 2주 전에 발생한 감염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향후 1, 2주 동안 발생할 감염을 예측하는 게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인데 이 숫자는 비교적 많이 줄었지만 이 줄기 시작한 게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1회의 잠복기에 해당되어지는 14일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예.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진짜 지역사회 감염이 줄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발적인 어떤 집단 감염은 일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해외 유입되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주의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주의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원내 감염 우려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이제 어제는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 사례 좀 들어봤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이제 이런 큰 병원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학조사 저희가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추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2명이 예.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 22명이 아마 단순 1차 감염자한테서 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그 안에서 이제 2차나 3차 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차나 3차 감염 형태라고 보면은 적어도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훨씬 예.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예. 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 또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어쨌건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런 의료기관 안에서의 이런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은 그냥 추정만 해봤을 때는 일단 환자나 그러니까 다른 질환으로 들어왔던 환자에 의한 감염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A라는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환자가 열이 나더라도 예. 병원 안에 이제 일부 계속 있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더라고 의심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중국에서의 최초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시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 독감이 있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저희가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최근에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코로나19 그러니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 대략 한 8.67%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코로나19 감염을 같이 갖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아, 그거는 그러면 참 어렵겠네요. 찾아내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냥 병원에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입원한 환자한테 검사를 해서 예.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로 생각되는 RSV라던가 예. 또는 메타니모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일부 코로나19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호흡기 감염은 독감인데요. 네. 그런데 중국의 보고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미국 보고도 그렇고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감을 제외한 다른 호흡기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어쩌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선별이 일부 앞으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의 모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을 다 검사를 해보고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예,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한 번 정도는 그런 조사를 해서 이런 호흡기 감염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려를 해볼 때는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듣고요. 지금 냉동 트럭 얘기도 막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만큼 지금 영안실 부족도 느껴지고 이 정부에서 진단 검사 그래도 보조해 준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검사 받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튼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봉쇄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게요. 뉴욕주 봉쇄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미국 전역 봉쇄하자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봉쇄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감염 질환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단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예. 주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진단돼서 나오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은 전부 다 최근 1, 2주 이내에 1, 2주. 예. 감염된 사람들이고 예. 지금 취하는 조치는 앞으로 1, 2주 뒤에 감염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정확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1, 2주 뒤에 감염자를 저희가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조치는 뭘로 구성이 되냐 하면은 의심 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확한 검사, 예. 그다음에 거기서 확진받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관리, 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진의 능력과 그다음에 공급, 의료 물자의 공급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도 명확하게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하게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된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23개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우에서 특히 뉴욕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진의 감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예. 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진의 소모가 많아질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의료진이 이렇게 또 소모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지금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최선의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코로나19를 제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분명히 1, 2주가 지나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아마 빌 게이츠의 발언은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쩌면은 빌 게이츠가 주장한 그 전체적인 봉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상황이 그만큼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미국 전역 봉쇄에 대한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양성이 혹여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환경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네. 너무 열악한데요. 여기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의료 자원이나 예, 검사 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인도 같은 곳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라 예. 제대로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를 하는 네. 방법이 유일한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봉쇄로 인해서 특히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이 좀 귀향을 해서 이게 혹시나 지역 확산에 또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위험 요소고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이제 우한에서도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에서도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할 때는 일순간에 봉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느슨하게 처음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진국이 주로 쓰고 있는 검사, 격리와 예.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력한 봉쇄만이 현재 인도에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봉쇄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상황을 저희가 현지 교밀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여전히 지금 인도 상황은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위생 의식 뭐 또 어떤 의료 수준에 대한 그 차이가 워낙에 우리나라 많이 나다 보니까 들으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는 이제 그 좀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산재해 네.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남아공 상황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시 이제 인도하고 마찬가지의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네. 그래도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안에서는 굉장히 의료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국가가 아프리카에 딱 2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아공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도 지금 현재 감염이 만연하고 예. 유일한 이제 해결 수단으로 봉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행인 거는 이제 3월 26일 날부터 봉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확진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추세와 예. 4월 16일까지 어느 정도 감소하느냐를 보면은 예. 이 봉쇄의 지속 여부나 그다음에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예. 이후에는 남아공이 갖고 있는 어떤 의료 자원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워낙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의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이제 불거졌을 때도 이 아프리카의 감염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실제 우려했던 게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떤 대안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에이즈나 결핵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되게 되면 기저질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다른 수단 방법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쇄와 함께 그다음에 기저질환자가 나올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 즉 이제 인공호흡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대로 좀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그룹으로 이러한 치료를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네요. 아프리카 상황 저희가 들어봤고요. 다른 나라의 방식과는 방역 정책을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영민 교수께서는 지금 이 집단 감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스웨덴의 이런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한 집단 면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파 속도를 생활 속에서 낮추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집단 면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번 감염되고 두 번 다시 감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재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걸린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 반복 감염이 되면서 고위험군에게 감염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집단 면역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 여부는 저희가 좀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상황들 저희가 쭉 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